스티븐 존슨의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책은 우리가 혁신에 대해 갖고 있던 거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데요. 오늘 이 책의 핵심을 통해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혁신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미지를 상상하실 텐데요. 그런데 과연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 그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진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바로 이런 장면이죠. 고독한 천재가 혼자 막 머리를 쥐어뜯다가 어느 순간 번쩍 하고 영감을 얻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이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요, 그게 완전한 착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실은 훨씬 더 지저분하고 느리고 또 흥미롭습니다. 아이디어는 순간적의 성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랑 뒤섞이고 다른 아이디어와의 연결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기보다 연결하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꽁꽁 숨겨두지 말고 서로 막 부딪히게 하라는 거죠. 그때 진짜 혁신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혁신에 대한 오해, 그 통념부터 한번 깨부숴 볼까요?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요, 사실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저자는 이걸 예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느린 예감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엔 되게 희미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의 직감 같은 거죠. 이게 혼자서는 절대 완성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예감과 만나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윈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자연 선택 이론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노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생각의 조각들이 아주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거대한 이론으로 합쳐진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예감들은 도대체 어디서 재료를 얻을까요? 바로 인접 가능성이라는 영역에서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혁신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걸 뿅 하고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부품이나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으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걸 만드는 것처럼요. 이 네오노처 인큐베이터 사례를 보면 진짜 확 와닿으실 거예요. 개발도상국에 최첨단 인큐베이터를 기부해도 고장이 나면 고칠 사람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대요. 그래서 개발팀이 질문을 바꾼 거죠. 여기에 이미 있는 것, 흔한 게 뭐지? 하고요. 정답은 바로 자동차 부품이었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펜, 배터리 이런 자동차 부품으로 인큐베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웬만한 동네 정비소에선 다 고칠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인접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한 혁신입니다. 자, 아이디어라는 씨앗이 생겼으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 즉 환경이 필요하겠죠. 저자는 특히 유동적 네트워크라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다윈이 발견했던 산호초처럼요. 산호초가 되게 신기한 게 주변 바다는 영양분이 별로 없는데도 그 안에서는 생명체가 막 폭발하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었거든요. 아이디어의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넘치는 환경이야말로 아직 불완전한 예감들이 서로 만나고 합쳐지기에 가장 완벽한 토양이라는 거죠. 이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인구가 10배 많은 도시는 혁신성도 딱 10배 높을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무려 1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아이디어가 서로에게 흘러넘치고 부딪히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혁신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위대한 발견을 하는 순간은 혼자 현미경을 들여다볼 때가 아니었대요. 오히려 동료들과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 회의 테이블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좋은 씨앗도 있고 비옥한 토양도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 불꽃이 없다면 아이디어는 그냥 잠들어 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꽃은 아주 종종 우연과 혼돈 속에서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저자는 혁신의 돌파구를 만드는 세 가지 강력한 촉매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뜻밖의 발견인 세렌디피티, 생산적인 실수, 그리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쓰는 굴절저금입니다. 아마 생산적인 실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페니실린의 발견.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길게 다녀와 보니까 어이구, 연구하던 배양 접시가 푸른 곰팡이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냥 버렸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 주변에 박테리아가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엄청난 실수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거죠. 굴절적응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창의적인 재활용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새의 깃털은 하늘을 날려고 생긴 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려고 진화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비행에 기가 막히게 쓰이게 된 거죠. 이처럼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걸 굴절적응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굴절적응의 가장 위대한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일 겁니다. 구텐베르크는 당시에 와인을 짜는 데 쓰던 압착기와 글자를 하나씩 찍던 금속 활자를 결합할 생각을 한 거예요. 와인 만드는 기술이랑 글자 찍는 기술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서 인류의 지식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요소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도대체 혁신이 가장 잘 일어나는 최적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혁신이 일어나는 환경을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 사분면으로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개인이냐, 네트워크냐, 즉 혼자 하느냐, 여럿이 하느냐고요. 세로축은 동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시장 중심이냐, 아니면 순수한 호기심이나 지적 만족을 위한 비시장 중심이냐. 예를 들어서 1사분면은 돈을 벌려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발명가 같은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4사분면은 돈과는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그런 열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혁신들은 이 네 개의 공간 중 어디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을까요?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 바로 제4사분면이었습니다. 돈벌이와는 상관없이 학계나 초창기 인터넷처럼 아이디어가 아무런 장벽 없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던 그런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혁신이 가장 많이 폭발했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디어의 본성은 원래 물과 같아서 흐르고 옆으로 넘치고 다른 물줄기와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허나 영업비밀 같은 인공적인 댐을 쌓아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지로 막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희미하고 불완전한 느린 예감들이 다른 사람들의 예감과 자유롭게 부딪히고 어이없는 실수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연결이 만들어지는 곳.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위한 산호초는 어디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나요?